교회 마당에서 노숙자의 머리를 깎던 미숙은 손이 멈췄습니다. 수척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손목에 오래된 흉터. 그 손을 보자 숨이 막혔어요. 20해 전 그 사람의 손목이었습니다. 이혼 후 2번 다시 마주할 일 없을 줄 알았던 남편. 그가 내 앞에서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이태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난 세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왜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교회 마당에 햇살이 비치고 젖은 은행나무 잎사귀가 반짝였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한 달에 한 번 이 교회에서 여는 노숙자 무료 미용 봉사의 날입니다. 나는 한미숙 62입니다. 동네 미용실을 운영한 지 20해가 넘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지만 단골들이 있어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파마 한 번에 3만 원, 커트 만 원. 요새 미용실 치고는 싸죠. 그래도 이 동네 어르신들은 여기만 찾아와요. 미숙이 손맛을 알아서 그렇답니다. 매달 이맘때면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이 직접 전화하세요. 미숙 권사님, 이번 달도 부탁드려요. 네, 목사님. 갈게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어요. 교인이니까 봉사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젠 달라요. 이날이 오면 마음 한구석이 편해집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그 사람 인생의 냄새를 맡으면서 나도 덜 외롭거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받는 거죠. 미용사는 나 포함해서 셋. 옆에 앉은 건 박 권사님 50대 초반. 말이 많고 손이 빠른 분이에요. 그 옆엔 은혜 집사님 40대 후반. 조용하지만 꼼꼼한 분이죠. 미숙 권사님, 오늘 사람 진짜 많네요. 박 권사님이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줄이 마당 끝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다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를 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어떤 분은 비닐봉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비 오면 안 나오시잖아요. 나는 가위와 빗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오셨습니다. 천천히 줄 서서 기다려 주시고요. 점심 식사도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노숙자 한 분이 내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목 뒤가 까맣게 때가 꼈습니다. 짧게 깎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위질을 시작했어요. 찰칵찰칵. 익숙한 소리. 익숙한 손놀림.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시간이 흘렀어요. 땀이 등에 배고 손목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직 줄이 길었거든요. 다음 분. 내가 손을 들어 부르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등이 굽었어요. 파란 낡은 점퍼에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술 냄새보다는 오래 씻지 못한 사람 냄새. 땀과 먼지와 담배가 섞인.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요. 목소리가 쉬었어요. 낮게 갈라진 담배 피운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나는 모자를 벗겨달라고 했어요.
남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정수리 쪽은 많이 빠져 있었어요.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머리를 자르면서 나는 습관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하죠? 네. 어디서 주무세요? 역 근처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대답이 짧았어요. 말하기 싫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가위질에만 집중했습니다. 목덜미를 정리하려고 고개를 숙여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왼쪽 팔에 걸쳐진 담요가 흘러내렸어요.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봤습니다. 왼쪽 손목에 새겨진 굵은 흉터. 길게, 깊게 패인 흉터. 봉합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남아있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덜덜 떨렸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날 밤의 흉터예요. 20해 전 부엌에서 유리가 깨지던 그날 밤. 피가 쏟아지던 그 밤. 경찰이 오고 이웃들이 몰려들고 우리 아들이 울던 그 밤의 흉터. 나는 가위를 든 손을 멈추고 천천히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자를 벗은 얼굴, 턱수염에 가려진 얼굴,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하지만 그 눈만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태준? 내 전 남편?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어요. 땀이 등에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20해가 지났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그때 그 사람은 44이었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고 목소리도 우렁찼던 사람. 근데 지금 내 앞에 앉은 이 남자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등도 굽고 살도 빠지고. 하지만 그 흉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위가 빗을 스치며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가위질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손길을 받았어요. 이 사람, 날 모르는 거야? 20해 전 그렇게 얼굴 찢어지게 싸우고 헤어진 사람인데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랐어요. 마지막으로 목덜미를 정리했습니다. 면도칼로 잔터를 밀어냈어요. 남자의 목에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그리고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며 허리를 구부린 채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가위에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박 권사님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미숙 권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내 손으로 머리를 깎아준 그 사람. 왼쪽 손목에 20해 전 그날 밤의 흉터를 가진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이태준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전 남편이라면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왜 날 못 알아본 거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지만 손에 든 가위는 계속 떨렸습니다. 봉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노숙자분까지 머리를 깎아드리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오후 1시.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목도 뻐근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미숙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점심 드시고 가세요. 박 권사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나는 대답은 했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자꾸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남자 어디 갔을까? 아직 여기 있을까? 교회 마당 한쪽에선 점심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국과 밥을 나눠주고 노숙자분들이 줄을 서서 받아갔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나는 가위와 빗을 정리하는 척하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저기 파란 점퍼 입은 남자. 플라스틱 그릇을 받아들고 구석진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등이 굽은 채 천천히 절뚝거리며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권사님 같이 식사하러 가요. 은혜 집사님이 내 팔을 잡았어요. 저는 좀 이따 가요. 화장실 좀. 아, 네. 그럼 이따 봐요. 은혜 집사님이 먼저 가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가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걸었어요. 그 남자가 앉은 쪽으로. 교회 담벼락 그늘 아래 남자는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떠먹는 모습. 급하게 허겁지겁. 오래 굶은 사람처럼. 나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을 봤어요. 옆모습, 코, 턱선, 귓바퀴. 20회 전 내가 알던 그 사람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변했어요. 살이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이마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반쯤 희끗희끗 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일까? 내가 결혼해서 18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일까? 남자가 숟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종이컵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목젖이 꿀떡꿀떡 움직였습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는 나를 잠깐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스쳐보듯. 그렇게 나를 정말 모르는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저기,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물 더 필요하세요? 아니요. 국은 더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섞기 싫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습니다. 뭐라도 더 물어봐야 하는데, 이름이라도 확인해야 하는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아, 미숙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점심 드셔야죠. 아, 네. 목사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움찔했어요. 미숙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남자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정면으로.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남자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듯. 아닙니다. 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그릇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태준 씨, 괜찮으세요? 목사님이 부축하려 했지만 남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절뚝거리며 교회 지하 쪽으로 사라졌어요. 도망치듯.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담벼락을 짚으며 간신히 걸어 내려가는 모습. 나는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쿵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권사님, 정말 모르는 분이세요? 분위기가 좀. 네. 처음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태준 씨 반응이 좀 이상하긴 했네요. 아무튼 권사님도 점심 드세요. 목사님이 다른 봉사자들 쪽으로 가고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저 사람, 날 알아봤어요. 미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날 보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왜 도망친 거야?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권사님과 은혜 집사님이 옆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그걸 반복했습니다. 저 사람, 날 알아봤어요. 미숙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리고 도망쳤어요. 왜 날 보고 그렇게 놀란 거야? 왜 도망친 거야? 미숙 권사님, 진짜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은혜 집사님이 내 손등을 만졌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럼 일찍 들어가세요. 무리하지 말고. 네. 나는 그릇을 반납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교회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가다가 발이 멈췄어요. 교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쉼터가 있는 곳. 그 사람이 지금 저 아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내려가야 하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봉사자들은 다들 뒷정리에 바빴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걸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시멘트 계단이 좁고 가팔랐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며 내려갔어요.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지하는 어두웠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쉼터 문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열어야 하나? 손을 들었다 내렸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결국 나는 문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벽을 따라 간이 침대 4개가 놓여 있었고 낡은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났어요. 구석 침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태준.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렸어요. 나가주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 갈라진 목소리. 제발, 나가주세요.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태준 씨. 그 이름을 부르자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당신, 이태준 맞죠? 1961년생. 64. 왼쪽 손목에 흉터 있는 사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턱수염 사이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20해 전 그대로였어요. 미숙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진짜 너냐? 네. 한미숙 맞아요.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침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렸어요.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똑. 왜 도망쳤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나보기 싫었어요? 아니.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서웠어. 뭐가? 너를 보는 게, 너 얼굴을 보는 게 무서웠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이런 꼴로, 이런 모습으로.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20해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양육비도 한 푼 안 보냈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준호. 남자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죽었잖아. 뭐라고요? 준호. 죽었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이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누가 그런 소리를. 내 언니. 한미자가 전화했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요? 준호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병원에서 사망 확인됐다고.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믿을 수가 없어서 너한테 전화했어. 근데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 다시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연락처 안 가르쳐 준다. 너 때문에 준호 죽었는데 또 뭘 망치려고 하냐고. 그래도 못 믿어서 계속 전화했어. 근데 언니가 사진을 보냈어. 무슨 사진? 사망진단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 도장 찍힌 거. 이준호, 2005년 10월 23일 사망. 그렇게 적혀 있었어.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그거 보고 무너졌어. 완전히. 준호는 안 죽었어요. 뭐?
안 죽었다고요.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살아. 있어? 네. 지금도 살아있어요. 39 됐어요. 진짜. 진짜로? 네.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침대 모서리를 붙잡으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20해 동안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짐승 같은 부서진 울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언니가 이런 거짓말을 20해 동안 우리를 속였어요. 나는 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올라갔습니다. 교회 마당엔 아직 봉사자들이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권사님, 벌써 가세요? 박 권사님이 손을 흔들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걸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사람. 다들 평범한 토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20해. 20해 동안 언니가 우리를 속였어요. 남편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나는 남편이 도망간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1층 미용실 셔터를 올리고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번호.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하나? 아니, 그 전에 내가 뭘 알아야 하나? 20해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005년 여름. 그날 밤.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도림 반지하. 비 오던 밤. 부엌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 태준의 비명. 피. 빨간 피가 싱크대에 튀고 바닥에 흐르고.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병원 가자. 근데 태준이 내 팔을 확 밀쳤어요. 그 바람에 나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그리고 언니 목소리. 미수가 정신 차려. 언니가 언제 왔지? 기억이 흐릿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경찰이 왔고, 119가 왔고, 태주는 실려갔고, 나도 병원에 갔던 것 같았어요. 뇌진탕 검사, 목에 멍.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모든 걸 정리했어요. 미수가, 너 이혼해야 돼. 그 인간이랑 같이 살면 죽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아무 걱정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눈을 떴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야. 아, 미숙이. 무슨 일이야? 너무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언니, 지금 집에 있어? 응. 왜?
지금 갈게.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노량진. 언니 집이 있는 곳. 3층짜리 건물. 1층은 세조서 식당이 들어와 있고 2층은 사무실, 3층이 언니 집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그대로였어요. B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어요. 어머, 진짜 왔네. 무슨 일이야? 언니 한미자 66. 파마한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 가죽 소파. 큰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언니 혼자 사는 집치곤 넓었어요. 차 줄까? 아니. 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섰습니다. 언니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교회 봉사 갔었어. 그래. 수고했네. 거기서 사람을 만났어. 누구? 태준 씨. 순간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뭐? 이태준. 내 전 남편. 그 인간이 왜 거기 있어?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노숙자로 들어왔더라고. 머리 깎아주다가 알아봤어. 언니. 그 사람한테 들었어. 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뭘? 준호가 죽었다고 했다며. 언니가. 찻잔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수가 사망진단서까지 보냈다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왜 그랬어,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20회 동안. 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키려고. 뭐? 너 지키려고 그랬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건 그날 밤 내가 갔을 때 봤어. 너 바닥에 쓰러져 있고 준호는 울고 그 인간은 피 흘리면서도 너한테 소리 지르고 그 꼴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내 언니야. 내가 너 안 지키면 누가 지켜? 그 인간은 술만 마시면 손찌검하고 돈은 벌어오지도 않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나도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로 사람 갈라놓는 게 지키는 거야? 그래. 갈라놓는 게 맞아. 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인간이랑 같이 있으면 너 죽어. 진짜로. 그날 너 머리 얼마나 크게 부딪혔는지 알아? 뇌진탕이었어. 나는 다시는 내가 그런 꼴 당하는 거 못 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한 거야. 그 인간 없이 너랑 준호만 살게. 근데 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안 그러면 계속 찾아올 거잖아.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인간 끈질겨. 몇 번이나 전화하고 집 찾아오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끊어놓은 거야. 아들 죽었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잔인해? 그 인간이 너한테 한 게 잔인한 거지. 언니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나는 내 인생 살려준 거야. 그 인간 없이 너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 준호도 잘 키웠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따져? 다 지난 일이잖아. 나는 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니, 그게 다야? 뭐, 정말 날 지키려고 그런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언니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건물. 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건물 언제 샀어? 그게 왜? 2005년이지. 이혼하고 바로 샀잖아. 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 퇴직금으로. 거짓말하지 마. 언니 퇴직금 그렇게 많지 않았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건물, 원래 누구 명의였어?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날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엔 돈이 걸려 있었어요.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수가 대답해, 언니. 이 건물 원래 누구 명의였어? 그건 언니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극적였다. 그건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누구 명의였냐고. 태준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원래는 태준이 명의였어.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게 언니 명의가 된 거야? 언니는 한참 말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치 체념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인간 2000년대 초반에 건설 현장 일하면서 돈 좀 모았잖아. 그때 이 건물 계약했어. 근데 중도금 못 내서 날아갈 뻔했지. 내가 돈 빌려줬어. 3천만 원. 그때 내 퇴직금 거의 다였어. 조건이 있었어. 건물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지. 그 인간이 그러겠다고 해서 내 이름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 인간이 대출받은 시점은 2005년 말쯤이었어.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 아직 공동명의였지. 그때 몰래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건물을 담보로 걸었어. 서류 공란을 이용해서.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고 거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내가 같이 준비한 명의 이전 서류에도 도장 찍게 했어. 술에 취해 있었고 뭘 찍는지도 몰랐지. 그때 이미 담보 설정은 걸려 있었지만 공동명의라 가능했어.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건 조작이잖아. 조작 아니야. 그 인간이 직접 도장 찍었어. 나는 내 돈을 지킨 거야. 태준 씨 동의도 없이 명의를 바꾼 거잖아. 그 인간 가정폭력으로 구속될 뻔했잖아. 내가 선처 탄원서 써줬어. 대신 재산 포기 각서 받은 거지.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언니, 그건 협박이야. 협박 아니야. 거래였어. 감옥 가느니 서류에 도장 찍은 거라고.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럼 그 뒤로는 왜 20해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그 인간이 나중에 정신 차리면 건물 돌려달라고 찾아올 거잖아. 그래서 확실히 끊어놔야 했어. 아들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언니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어. 태준 씨는 20해 동안 아들 죽은 줄 알고 살았고, 나는 남편이 도망간 줄 알고 살았어. 그래도 너는 편하게 살았잖아. 언니도 소리쳤다. 그 인간 없이 얼마나 평화로웠어. 맨날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돈 달라며 난리치던 사람 없어서 좋았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혼 후의 평화는 사실이었으니까.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언니의 말을 들으며 나는 옛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밤 부엌에서 유리가 깨지고 태준의 손목에서 피가 쏟아졌다. 나는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뇌진탕이었다.
그 일로 결국 이혼했다. 이혼 후 언니가 말했다. 미수가 핸드폰 바꿔. 새 번호로. 그 인간이 전화하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다 잊고 싶었으니까. 새 출발하고 싶었으니까. 태준과 연결된 모든 걸 끊고 준호랑 둘이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래서 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정말로 연락이 끊겼다. 몇 년이 흘렀다. 준호가 대학에 갈 때였다. 서류에 아버지 동의가 필요해서 태준에게 연락하려 했다. 그런데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주변에 물어봤지만 서울 떠났다던데. 지방에서 일한다더라. 부산, 대구, 소문만 있었고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아들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하는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아들 버리고 도망간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았다. 20년 동안. 근데 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공허였다. 아들 앞에서 웃는 척하며 내 안은 늘 무너져 있었다. 언니.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였어. 언니가 대신 결정할 게 아니라고. 언니는 날 지킨 게 아니야. 언니 재산을 지킨 거야.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미수가. 그때 일 다 말해봐, 언니. 이혼할 때 뭘 했어? 그건 태준이 술을 마신 날이었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그때 다른 서류도 있었지? 명의 이전 서류. 건물 명의를 언니 앞으로 넘기는.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 인간이 술 취해 있었어.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기회? 그래, 기회. 그 건물은 원래 내 돈도 들어간 거야. 중도금 3천만 원 내가 빌려줬잖아.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인간은 건물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까지 받았어. 5천만 원. 근데 그게 다 날아갔잖아. 술 먹고 도박하고 사업은 망하고. 명의를 내 앞으로 넘기면서 그 채무도 다 내가 떠안은 거야. 나는 그 빚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어. 언니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정당하게 한 거야. 그 인간도 도장 찍었어. 내가 억지로 찍은 거 아니라고. 술 취한 사람한테 도장 찍게 한 게 정당한 거야? 그래도 본인이 찍었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현관벨이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 계속해서 언니가 인터폰을 받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누구야? 모르는 사람들. 나도 화면을 봤다. 두 남자. 양복은 입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한미자 씨 계시죠? 잠깐만 얘기하면 돼요.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이태준 씨 건으로 왔습니다. 이태준. 그 이름에 언니가 얼어붙었다. 문 열어, 언니. 안 돼. 열라니까. 나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두 남자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한미자 씨 맞으시죠? 키 큰 남자가 물었다. 네. 저희는 이태준 씨 측에서 왔습니다. 무슨 노량진 재개발 아시죠? 이 건물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다. 이 건물 원래 이태준 씨 명의였죠? 그건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된. 네, 압니다. 서류상으론 문제없죠. 남자가 피식 웃었다. 근데 과정을 자세히 봤더니 재미있더라고요. 뭐가요? 이태준 씨가 술 취한 상태에서 도장 찍었다는 거. 본인이 찍었어요. 맞아요. 본인이 찍었죠.
근데 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의사무능력 상태. 술 취해서 판단 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라는 거죠. 재판 가면 명의 이전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그럼 20년 동안 이 건물로 벌어들인 임대료, 건물 가치 상승분 다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자 포함하면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충 15억 정도 되겠네요. 언니가 벽에 기대며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아, 그리고요. 남자가 덧붙였다. 명의 이전 하실 때 증여세 제대로 내셨어요? 취득세는요? 20년 동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확하게 하셨고요. 그건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 들어가면 추징금만 몇 억 나옵니다. 건물 압류되고요.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사망진단서 조작건. 이준호 씨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요. 증거가 어딨어요? 20년 전 일인데. 증거요? 필요 없어요. 남자가 차갑게 웃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 한 번 터지면 끝이에요. 포털 메인에 노량진 건물주 사망진단서 조작 의혹 이런 제목 한 줄만 떠도 한미자 씨 인생 끝나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도 못 다니실걸요? 동네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편하게 못 살 겁니다.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는 크게 원하는 거 없어요. 조용히 합의하시죠. 증거 있어요? 뭐, 사망진단서 조작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언니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20년 전 일이에요. 증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남자들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명의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했어도 본인이 도장 찍었어요. 이태준 본인이요. 증인도 있고 서류도 멀쩡해요. 어떻게 무효를 만들 건데요? 언니가 벌떡 일어섰다. 세금 문제. 웃기지 마세요. 저 세무사 통해서 다 정확하게 신고했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요. 나는 놀라서 언니를 봤다. 언니가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해볼 테면 해보세요. 고소든 뭐든.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전 오히려 당신들을 고소하겠어요. 협박죄, 무고죄로요. 녹음도 다 됐고요. 핸드폰 화면에는 녹음 중 표시가 떠 있었다. 키 큰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게 협박 아니면 뭐예요?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언니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후회하실 겁니다. 키 큰 남자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다인 줄 아세요? 뭐가 더 있는데요? 이태준 씨가 직접 오시면 그때는 달라지실 거예요. 오라고 하세요. 얼굴 보고 싶네요. 20년 만에. 쾅. 언니가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언니.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괜찮아.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저런 건달들한테 당할 내가 아니야. 나는 법대로 다 했어. 하지만 미수가 언니가 나를 바라봤다. 너도 봤잖아. 저 사람들 협박하러 온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내가 물러서면 계속 물어뜯을 거라고. 나는 안 물러서 한 푼도 안 줘. 언니의 눈빛이 단단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내 핸드폰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미숙 씨?
쉰 목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태준 씨, 지금 어디야? 언니 집에. 거기 남자들 갔었지. 어떻게 알아요? 미안해. 뭐가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말했어. 그 사람들한테. 뭘 말했는데요? 건물 얘기. 미자가 뺏어간 거. 준호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다 말했어. 내 손이 떨렸다.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했어. 억울한 거 다 풀어준다고. 나는 진짜로 믿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를 이용한 거야. 미자한테 돈 뜯어내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구야? 무슨 전화야? 언니가 물었다. 미수가 누구냐니까. 나는 천천히 언니를 바라봤다. 태준 씨예요.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인간이 뭐래? 사채업자들한테 다 얘기했대요. 언니가 건물 가져간 것도, 준호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태준 씨를 앞세워서 언니한테 돈 뜯어내려는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뜯어내. 웃기지 마. 나한테서 한 푼도 못 뜯어내. 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나는 떳떳해. 법대로 다 했어. 증거도 있고 서류도 완벽하고. 저런 건달들 상대로 내가 왜 꼬리를 내려? 술 처먹고 도장 찍은 건 본인이야. 내가 억지로 찍은 것도 아니고. 법정 가면 내가 이겨.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니는 정말로 꼴릴 게 없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돈 문제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태준 씨가 직접 온다는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인데? 미숙은 미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복수요.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 죽은 줄 알고 산 사람이 진실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자의 집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섰지만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를 이용한 거야. 미안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교회 쪽으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어두웠고 마당엔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 쉼터로 내려가는 계단. 나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쉼터 문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사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 안엔 4개의 침대가 있었고 2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구석 침대에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 미숙 권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목사님. 혹시 태준 씨 계세요?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나가셨어요. 저녁 드시고 나서요.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글쎄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던데요.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아세요? 핸드폰이 없으시대요. 교회 전화나 공중전화만 가끔 이용하세요.
그렇군요. 권사님, 혹시 태준 씨랑 아는 사이세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시군요. 태준 씨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시던데요. 거기서 막노동 하시다가 몸을 다치셔서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부산. 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권사님?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 씨 오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번호를 적었고 나는 쉼터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교회 마당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태준 씨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라고. 양육비 한 푼 안 보내고 연락도 끊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진실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미자가 차단한 거였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태준 씨, 여기서 뭐 해? 당신 기다렸어요. 태준이 멈칫했습니다. 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나는 벤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 전화 고마웠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줘서요. 미안하다. 내가 바보같이 그놈들 말을 믿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돈 때문에.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살았지. 하루하루 버티면서.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이혼하고 준호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 미쳤었다.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술만 마셨다. 1년 내내. 당신 번호도 바뀌어 있고 집도 이사 가고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됐어.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려 했지. 일도 하고 장사도 해봤는데 다 망했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도 한 번 만났어. 착한 사람이었지. 근데 안 되더라. 자꾸 준호 생각나고 내 생각나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헤어졌어. 그 뒤로는 그냥 일만 했지. 빚 갚느라 먹고 살려고. 투잡, 쓰리잡 뛰어도 이자가 더 빨리 불어나더라. 신용불량자 됐어. 그 다음부턴 막노동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냈지. 그마저도 몸이 고장나니까 안 불러주더군.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살든 죽든 상관없어졌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살든 죽든 상관없어졌어.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게 벌이더라. 내가 저지른 짓, 내가 부순 집, 그게 다 내 죄였어. 미숙이한테 손들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도박으로 돈 말아먹고. 그때는 왜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보이더라. 내가 망한 게 다 내 업보였어.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숙자로 살면서 많이 생각했어. 당신과 준호.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그땐 진짜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알아. 그때 내가 다 망친 거였다는 거.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뭐가 미안해. 저도 태준 씨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떠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20년 동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도 속았던 거였네요. 저처럼.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준호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지? 네. 이젠 어른이겠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39이에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나는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준호한테 말해볼게요. 정말? 네. 아버지 살아계시다고. 태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고맙다, 미수가. 진짜 고맙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며 오해하며 살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부부로 사는 동안 도박하고 술 먹고 손찌검하고 그런 남편과 살면서 나는 매일 지옥 같았어요. 이혼은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당신이 아들 버리고 도망갔다고 믿었으니까 원망도 컸죠. 양육비 한 푼 안 보내고. 그게 나쁜 사람 아니면 뭐예요? 당신은 나쁜 남편이었어요. 나쁜 아버지였고요. 다만, 지금은 측은해요. 20년 동안 아들 죽은 줄 알고 살았다는 게, 노숙자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게, 용서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준호의 아버지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번은 만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다음 날 낮 2시, 미숙은 집 근처 카페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식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39. 키는 크지만 어깨가 굽었습니다. 야간 근무로 얼굴이 퀭했어요.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준호야 앉아. 준호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얘긴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 봉사 갔다가 우연히 봤어. 우연히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을 우연히 봤다고요? 준호야.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고. 엄마도 몰랐어. 진짜로. 미숙이 손을 내밀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노숙자였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숙자요? 흥. 교회 쉼터에. 머리 깎아주다가 알아봤어.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준호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20년 만에요? 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웃기네요. 진짜. 준호야.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신 뒤로 연락 한 번 안 왔어요. 양육비도 없었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대학 갈 때도 안 왔어요. 취직할 때도. 결혼. 아니, 결혼은 못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그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요? 왜요? 늙어서 외로워서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요. 그 사람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괜찮아. 근데 엄마, 나는 그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준호야, 만나서 뭐 하게요? 20년 동안 날 버린 사람을 왜 내가 만나야 돼요? 미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말이야. 뭔데요? 그 사람이 너 죽은 줄 알았대.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미자 이모가 전화해서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모가요? 응, 거짓말이었어. 사망진단서 사진까지 조작해서 보냈대. 왜? 왜요? 미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대. 아버지 기억나? 이혼하기 전에 어땠는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박하고, 술 먹고, 그래. 그리고 손찌검도 했지. 엄마한테. 그날 밤에 엄마 뇌진탕까지 왔잖아. 머리 부딪혀서.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모는 그걸 보고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아버지랑 엄마가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응. 이모 생각엔 그게 엄마를 구하는 방법이었던 거지. 미숙이 쓰게 웃었습니다. 물론 건물 욕심도 있었겠지.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 못하게 하고 싶었던 거야. 이모가 봤을 때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거지.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미숙이 천천히 20년 전 일을 얘기했습니다. 건물 이야기, 명의 이전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 알고 20년을 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고요? 응. 못한 거지. 우리가 연락처도 바꿔버렸잖아. 이사도 갔고.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준호야. 나는 그 사람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혼자나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선가 편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속은 거였어요? 그래. 미자 이모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준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그럼 그 사람, 아버지는 뭐 하고 산 거예요? 20년 동안 사업도 해보고 일도 하고. 근데 다 안 됐대. 빚만 늘고. 결국 노숙자가 됐다? 응.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준호야. 네. 아버지 한번 만나줄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하더라. 준호야.
엄마도 그 사람 용서한 건 아니야. 미숙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그 사람은 여전히 나쁜 남편이야. 도박하고 술 먹고 손찌검하던. 근데 그래도 내 아버지잖아.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만나봐. 그리고 내가 결정해. 다시 볼 건지 말 건지.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진짜? 근데 조건 있어요. 뭔데? 엄마도 같이 있어줘요. 나 혼자는 자신 없어요. 그래. 엄마가 같이 있을게. 미숙이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몇 일 후에 세 사람은 교회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태주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쥔 채 미숙과 준호가 다가왔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태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준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낡은 옷,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기억 속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많이 컸구나. 태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39이라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어. 20년 동안.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죽은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알아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모가 거짓말했다는 것도, 아버지가 속았다는 것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 아직 화가 나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그 전이요. 이혼하기 전.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손찌검하던 거. 그건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맞아. 아버지 잘못이야. 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또 술 먹고 왔나 싶어서. 미안하다. 그날 밤도요. 부엌에서 유리 깨지고 피 쏟아지던 날. 엄마 119에 실려가던 날이요.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그때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미숙이 준호 어깨를 감쌌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태주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교회 마당 자갈밭에.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저도 미안해요. 너는 왜? 저도 아버지 미워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게 오해였잖아요. 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그 손을 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맞잡았어요. 미숙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교회 마당의 벤치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흩날리며 바닥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자원봉사 날. 머리 미용을 하고 국을 나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예전엔 그저 교인으로서의 의무였는데 이젠 내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가위와 빗을 정리하다가 문득 마당 쪽을 봤어요. 태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 쉼터에서 상근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새로운 노숙자들에게 숙소 안내도 해주고요. 담배는 끊은 지 6달째, 술은 3년째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수염은 깨끗하게 밀렸고 눈빛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숙 권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은 여기가 제 일터 같아요. 그 말 참 좋네요. 하나님이 권사님 손길로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때 태준이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죠. 이제 날씨가 쌀쌀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게요. 올해는 유난히 빨리 추워지네요. 이맘때가 제일 좋아요. 지나온 일들 다 정리되는 느낌이라. 태준 씨도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벌이었는데 이젠 그냥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아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아니, 미숙 씨 덕분이지.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내가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건 당신 덕분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고 그중 하나가 태준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웃으며 낙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 봐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밟고 갔겠지. 근데 요즘은 낙엽 하나에도 마음이 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지. 준호는 잘 있지? 네. 요즘은 일하느라 바빠요. 지난주엔 아버지랑 통화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태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젠 감사해. 내 아들이 내 목소리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도박도, 술도, 거짓말도 안 할 거야. 다시는 그때의 내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세요. 흥. 나도 이제 나 자신을 믿어보려 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빙글 돌며 떨어졌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 조각들이 마치 오래된 죄를 덮는 듯 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을게.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말 고맙네요. 이제는 서로에게 미안한 사람으로 남는 게 맞는 것 같아. 흥. 그리고 가끔 밥은 먹어요. 그 정도는 좋지. 둘 다 웃었습니다. 그때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자활팀 식사 시간이었어요. 쉼터 식구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퍼졌고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계절처럼 우리의 삶도 결실의 때를 맞게 하소서. 용서와 감사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뒤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 내게 국을 한 그릇 떠줬어요.
예전엔 남이 떠준 밥 못 먹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좋다. 그게 평화죠. 그래, 평화.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태준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저 낙엽 같다고. 바람에 떨어지고 밟히고 바스러지지만 결국 그게 흙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운다는 걸. 태준과 나는 다시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 대신 조용한 연민과 감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우리는 여전히 같은 교회 마당에서 만나 커피를 한 잔 나누며 인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그럭저럭요. 미숙 씨는요? 저도요. 그게 전부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창밖의 하늘은 벌써 저물고 있었어요. 가을빛이 은은히 스며들며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용서란 누군가를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그렇게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햇살 같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